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늘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좋은 시각을 뷰를 주시죠. 오늘은 조선업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업 얘기하기 전에 한 1, 2분만 뭐 우리 시장 너무 답답해서 다들 그죠. 아 이제는 할 얘기도 없다. 지친다 막 이러거든요. 네, 저도 네, 방송에서. 연말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지부진이에요? 일단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네. 저는 저기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금투세 이슈만 풀어준다면 네. 그게 이제 막연하게 지금처럼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최소 대선 전까지라든지 뭐 이제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돼준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연말에 다른 그 미장이나 이런 쪽이 이제 올라서 좀 쉬어갈 때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대선 플랜 어쩌고 해서 그 금투세를 사실상 이제 시행 안 하겠다라는 기사가 2시 9분에 났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업종 차트 분봉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부터 지수가 코스닥이 쫙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1,000개가 넘어가게 이제 쫙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살짝 꺾였던 건 또 이제 그 야당 쪽에서 네. 정책의장께서 이제 개미 팔아가지고 자꾸 금투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또 발언하신 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한 것 같지만 그 시장이 지금 일단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일단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절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 매매 패턴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국내 내부 수급이 없다 보니까 특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단적인 예로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 9월 달까지 그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거래 대금이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서 10월을 보면 또 거기서 또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메말라 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풀어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뭐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뭐 네. 대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증시 부양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법 개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시에 금투세와 관련된 게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시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섹터는 조선주 얘기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조선주를 뭐 꽤 오래 전인데 그죠?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도 조선주가 한번 시세가 또 났었고 네네. 그런데 조선주는 뭐 될 듯 안 되고 안 되려나 하면 오르고 그죠? 좀 숨바꼭질 개인적으로 그죠? 조선주가 좀 숨바꼭질한다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조선주 조선업황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뭡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조선주 언급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걸 제가 제 탑픽으로 이제 삼았던 네. 종목인데 이게 7만 원대 있었던 게 지금 21만 원 넘어갔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이제 18만 원, 19만 원 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탑픽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네, 좀 네. 보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성장 사이클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27년까지는 도크가 찼고 지금 현재 28년 걸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역시 27년 도크가 거의 다 찼고요. 중국 민간 조선소에서 일부 도크를 확장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는데도 그거조차도 거의 다 차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25, 26년 지나가면서부터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IMO 쪽에서 지금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발주했었던 건조했었던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게 지금 당분간은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발주가 LNG라든지 탱커, 컨테이너 할 거 없이 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꾸준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캐파 증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하고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친미 진영. 그 다음에 이제 또 친중 진영으로 굳이 분일로 한다 그러면 미국 진영 쪽에서는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만이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일본이 지금 선박 시장에서는 좀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사실상 친미 진영에서는 독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중국 쪽으로 뭐
발주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LNG 프로젝트 북미 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네. 독점할 수 있다. MRO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선박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중국이 따라온다. 기사도 났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뭐 70%를 중국이 수주했다. 70% 수주한 거는 고부가 선박이 아니라 선박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부가 선박은 여전히 우리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000년대 중반에 빅사이클 시기에 건조했던 선박의 교체 주기가 조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이고 그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MRO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던 게 뭐냐면 해운사 간 동맹 중에 가장 큰 동맹이 MSC하고 머스크가 갖고 있던 해운 동맹이 내년부터 깨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양사가 컨테이너 발주를 대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고 또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협업하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각자 도생하다 보면 필요한 선봉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질 수밖에 네. 없죠.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그렇지 네. 않아도 또 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네.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은 2020년, 21년, 22년까지 해운사들이 사실 100년간 벌어들일 돈을 한 방에 다 벌어들였거든요. 그 정도로 수익이 엄청나. 우리나라에 오죽했으면 흠슬나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4년에도 뜻밖의 그 홍해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엄청난 또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동맹이 깨진다는 얘기는 내가 독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발주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증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3분기 본격적으로 증익 구간 들어가는데 3분기는 다만 비수기다 보니까 올라가는 숫자는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부터 쭉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성장 사이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투성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 190 언저리에서 지금 서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선박을 건조해낼 수 있는 특히 친환경 선박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건조해낼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중국.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량도 중요하지만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데 네. 피가 계속 올라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부가 선박 위주로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되게 좋아질 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진영에서는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중국은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LNG를 수주를 하기는 하는데 대개 선주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IMO 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페널티가 결정이 되진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을 한 건 있지만은 회담 분위기 자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후 선박에 대해서 그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 같은 거 이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진행할 것 같고요. 메스크 같은 그 IMO에 대해서 이제 2대 세계 두 번째 해운 회사인 메스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탄소 배출과 관련돼 가지고 부과금을 승인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친환경 선박이 초입 시장이고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쪽이 그 본격적으로 주가가 한번 랠리가 나왔었던 게 22년도에 보급률이 7%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선박에서 이중연료 채택률이 7%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개화기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지금 현재 캐파 증설을 되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또 이제 중국 내에서 1, 2위 조선사를 합병을 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조선사에서 한 군데가 캐파를 증설을 해가지고 27년 물량을 일부 받기는 했는데 공격적으로 못하는 게 중국도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첨단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그렇죠.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쪽은 지금 그 상황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함부로 지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2007년, 8년 이때 한참 피크 때 막 그 증설을 했다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중국은 전체 조선사의 3분의 2가 망했었거든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덤비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확장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만 돌핀 암벽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증설한 거 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가격은 높은 상태에서 수요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게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도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 다른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이 선박 제조는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수급 문제도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친환경 선박 엔진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에서 이제 수급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독자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선주들도 엔진과 관련된 거는 중국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더라도 엔진은 한국의 업체 거를 갖다가 특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든다고 해가지고 엔진이 없는데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생각보다 조선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초기 장시 비용. 산업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업황 하고요 뭐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이야기. 아이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권고만 끝나는 건 아니죠. 상당히 좀 그래도 이 제약이 그 실질적인 제약이 있나 봐요. 그지 느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네. 그 제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 가지고 이미 IMO가 아니라 유럽의 몇 개 특정 국가에서는 그 특정 국가에서는 입항을 할 때 그 입항하는 배가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입항을 못하게 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 버리면 뭐 배 네네. 그 선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죠? 배를 그렇게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더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 파나마 운하라든지 네. 수에즈 운하 쪽으로 지나갈 때도 이제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과한 그 벙커 CU를 뗀다든지 이러는 네. 쪽은 이제 앞으로 진입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MO가 규제하기 이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 IMO 쪽에서도 이제 앞서 제가 그 매스크 쪽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부터는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부과금, 그러니까 벌과금을 매길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실상 이제 매스크 입장에서도 이제 저기 IMO 입장에서도 이게 글로벌 경기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축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애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호랑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금 뒤로 정책이라고 좀 하는 게 빼니까.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유럽의 뭐 친환경 정책들도 2030년 내연기관 퇴출 이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늦추기도 하고 정책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MRO 쪽은 뭐 군부름 많은 얘기는 많은데 뭐가 실제로 좀 이게 터지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한화오션이 예. 미 제7함대 쪽으로 400억짜리를 하나 수주했어요. 근데 이게 떠들었던 그동안 이렇게 알려졌던 내용에 비하면 너무 애매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MRO 얘기가 좀 들어가기는 400억.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막 옛날에 삼성중공업이라 이렇게 배 막 받으면 막 1조 원씩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미국에서 실제 인수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MRO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MRO 시장 진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 현대중공업이나 그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연캐파가 지금 미 해군이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조 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자체 그 수급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열어준 데가 지금 호주, 일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조선소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열어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 10월 달에 남중국해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 코네티켓호가 그 이상 물체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함수 부분이 대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수리를 하려고 미국 조선소로 갖다 맡겨놨는데 수리가 된 게 아니라 대기하는 데만 20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대기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소에서 이거를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은 31개월이 걸렸습니다. 뭐 거의 원자력 잠수함 한 대 그 고치러 가가지고 4년을 갔다 갔다. 그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MRO를 갖다 외주를 두려고 하고 하는 필요성이 되게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구축함을 8척, 호위함 4척, 원자력 잠수함 3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1년에 이지스함 1척, 원자력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나마도 그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이 일단 뭐 메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해양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해군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 크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사실은 중국은 또 대륙 국가인데 그동안 해양 진출을 못 해가지고 사실 갇혀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20세기 초반에 그 소위 그 서양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지배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 해군의 병력을 그 힘을 증설하고 증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은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그 전투함이 355척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96척이 있거든요. 그런데 25년 되면 이게 400척으로 중국은 늘어나요. 45척이 늘어나죠. 근데 미국은 287척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건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MRO 다 외주를 주고 해도 사실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외주를 그 군함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외주를 주려고 그래도 미국은 이게 연방법하고 존스법 때문에 미국 영내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현재는요. 근데 이제 미군의 수요를 맞추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이거 못 맞춥니다. 동맹국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네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 개정을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게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에 가가지고는 2033년에 미 해군이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식이든 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선주 결론 좀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실적의 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는 선박의 이익 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은 3분기가 비수기에서 크지 않지만 그럼 앞으로는 이제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 이익이 좋아지면서요. 수주가 꾸준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1, 2년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길게 보면 2030년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그림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쌀 때 모아 놓으시고 지난번처럼 급하게 올라가면 일단 정리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하면서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사이클이 아닐까. 단 한 가지 리스크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해운사 운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업황보다는 괜찮은 그림이 여기에 MRO하고 또 미국 해군 이슈까지 같이 붙어버리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자재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대형 조선주 위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개별주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급등했던 게 현대 미포라 그랬나요? 아니 미포가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 그죠? 또 MRO는 뭐 하나 오션. 지금 현대중공업도 MRO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조선사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가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익성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엔진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바닥 잡고 올라오다 그죠? 다시 좀 조정권역인데 마침 조정 들어갈 만하니까 또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그 영향도 받고요, 그죠? 일단은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좀 일단락 반등이 좀 마무리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바닥은 일단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내러티브 장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바닥을 일단 잡고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다 금투세 원래 10월 13일인가 12일 날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야당 쪽에서 그게 또 뒤로 밀려버리고 이러면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쭉 빠졌고요. 일단 그 내러티브 내용 자체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북미 ESS 시장 특히 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중국 제품 자체는 완전 퇴출시킨다. 전기차는 사실 막힌 건데 ESS도 막는다. 네, 막는다. 그게 이제 하나의 기회를 가져다 준 거고 네. 그다음에 LFP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엔솔이 그 르노로부터 자동차량으로는 최초로 한 5조 원짜리 수주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LFP 쪽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후년 되면 매출이 나온다. 예. 여기에다가 유럽 시장 자체는 우리한테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유럽에서 제일 잘한다는 노스볼트가 수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BMW가 삼성 SDI 쪽으로 그다음에 또 주주인 폭스바겐조차도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이제 EU 집행부에서 CO2 규제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될 이제 계속해가지고 강화될 가능성 더해서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3만 유로 이하 소형 전기차에다 프리미엄을 주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러티브를 좀 그린피스는 강화시켰고요. 환경단체. 네네. 예. 거기다가 CATL 장시성 리튬 광산이 9월 11일부로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 그동안 계속 역성장 상반기 얘기 나오다가 8월부터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9월 27일자로 미국이 그 301조 관세를 확정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7.5% 매기던 세금을 25%로 올리는 거 확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엔 LG 엔솔이 벤츠하고 포드 그 유럽 상용차 쪽 계약을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실적만 돌아서면은 이제 좋아지는 그림 나올 것 같아. 네. 이런 걸 좀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저점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아마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날 거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업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이 시장을 보는 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캐중 구간에서 아직 완전히 돌아선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이달 말 지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럼 내년 4분기에 대한 거 외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내년에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걸 갖다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죠? 막 일어났을 때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 그때 이용훈 이사님 말씀이 뭐 다행스럽게 이거는 국내에 좀 제한적인 걸로 보인다. 그렇죠? 네네. 뭐 이 서로 주체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좀 또 이후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뭐 배터리 이제 어디 있었는지도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그 부분은 그 전기차 전체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안 돼서 다행이고요. 또 유럽이 미국 이어서 캐나다, 유럽까지도 또 중국 전기차 관세 높게 네네. 매긴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스토리들은 내러티브들은 좀 완성이 돼가고요. 그 다음은 결국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월별 네.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만든 건 지금 8월 달 거 기준으로 일단 미국 거는 그 판매량이 22%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네.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주요 10개국보다 10개국의 합산보다는 미국의 판매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비중 자체가 이제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결국은 2차전지 바닥이 언제냐,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전망을 좀 해놓은 거를 보니까요. 네. 일단 올 4분기까지는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뭐 배터리 가격이나 양재 가격은 4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이제 안 떨어지면서 그 Q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좋아지는 그림은 내년 2분기부터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네. 동박, 전해액 할 거 없이요. 그래서 일단 그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상으로는 일단 내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좀 선반영을 또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네. 뭐냐면요. 올해도 사실 지나놓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연초만 해도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그랬었고요. 맞아요. 네, 중반 되니까 뭐 계속 그래왔는데 맞아요. 계속 뒤로 밀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돼봐야 되는데 SK-온 분기 흑자 전환한 거랑 똑같이 뭐 한 2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전기차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요즘은 보면은 또 레드웨이브 얘기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레드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의 3분의 2가 돼야지 이상이 공화당이 줘야지 필리버스터라는 걸 갖다 막아버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흐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도와주진 않겠죠. 도와주려고 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속도 자체가 개선되는 그렇죠. 속도 이런 게 네.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기차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재무장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예.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머스크 입장에선 보조금을 안 주는 게 테슬라한테는 차 팔아먹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사실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보이고. 네네네. 오히려 머스크는 저는 그쪽보다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렇죠. 거기를 좀 노리고 정책적인 게 들어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쉽게 예. 안 열어줄 것 예.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머스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가면서 봐야 되는 섹터가 전기차 내에서는 그 468 배터리 이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이 468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 이게 출력은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에 안정성까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군요. 용량만 늘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2170 배터리하고 좀 비교를 하면 한 네. 배터리 팩 안에 2170은 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게 불량이 나게 되면 그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0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개수 자체가 그렇죠. 작죠. 네.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론 그 자체에도 안정성이 높겠지만은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 게 작아지게 되니까 결국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양산까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기술력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커지면 일부러 뭐 컴팩트하게 뭐 우리가 소형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허야 효율이 날 수 있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크게 만들면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밀도나 이런 거를 계속 좀 회사들마다 고민하고 연구를 하나 보죠. 그게 수율을 네. 맞추는 게 결국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수율이 올라온 게 최근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2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거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테슬라 수준을 갖다 그러니까 수율을 역산을 해보니까 한 45%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억 셀 생산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해서 보면은 80% 근처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갔네. 네,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LG가 원래는 이걸 8월 달에 양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11월로 갔다가 12월로 이제 연기가 이제 양산 발표가 났거든요. 네. 이 얘기는 LG가 양산을 한다는 거는 이제 오다를 받았다는 얘기일 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그 본격 양산은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제 효율성에 대한 게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4680 배터리, 46파이 배터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이쪽이 생각보다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데서 또 더해가지고 안정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차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도 높이는 데다가 효율성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충전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LG 엔솔이 일단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가면 삼성 SDI 그리고 파나소닉도 아마 연내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초기 고객은 GM이랑 테슬라, BMW 이런 쪽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주로 이제 GM향이란다. 저기 엔솔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엔솔향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쪽 업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박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캔, 실리콘 응급제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4680 배터리, 46파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그 건식 공정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건식 공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배터리 성능하고 수명도 개선이 되지만 생산 단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열 가속 그 가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을 또 낮출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건식 공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7년부터 한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 건식하고 습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믹싱을 할 때 그 솔벤트를 갖다가 이제 섞어야 돼요. 이게 이제 NMP라고 하는 솔벤트를 섞어야 되는데 이 용매를 이제 말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열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NMP가 유해 물질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를 갖다가 회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끓는 점이 200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 여기에 또 발생이 되는 탄소 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건조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을 좀 발생을 시키는데 습식 공정에서 건식으로 넘어갔을 땐 이게 생략이 되면서 제조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라인의 절반을 갖다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진심으로 목을 메고 있는 건 사실 건식 공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게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습식으로 해서 4680 배터리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46파이, 이제 468 뒤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4680도 있고 468 뭐 X도 있으니까 그죠? 4680하고 또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혹은 뭐 그 안에서 세부 섹터를 보면 어떻게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지금은 일단 내년 관련해 가지고 네. 가장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셀업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도 지금 3분기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게 흑자가 났는데 흑자 자체가 보면은 결국은 AMPC 때문에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보조금 때문에.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요. 그 생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준다는 뭐죠? 양으로 줍니다. 양으로. 그게 되게 의미가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음. 만약에 금액을 기준으로 주게 되면 받는 보조금이 확 줄어버리죠. 주는데 양으로. 양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받는구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보조금은 그대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마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 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네.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 개선의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AMPC를 갖다가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AMPC 때문에 미국을 간 거고요.
AMPC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셋업체들 방금 말씀드렸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또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제 별로 받는 게 없는데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수천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680 또는 4682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경우에 그것의 어떤 수율이 나오고 그것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경우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마진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것들은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보셔도 괜찮은 거는 북미 쪽 시장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식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액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는 숫자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삼성전자는 그 전에도 사실 삼성전자가 뭐 이랬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엄청 소외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업황 사이클 산업이다니까 좋아지면서 확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런 업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저하, 하이닉스에게도 밀리는 뭐 구조적인 뭐 이런 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죠? 복잡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단순히 실적 쇼크 나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하고 약속했었던 사실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HBM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죠. 뭐 3분기에 8월 얘기했다, 3분기 네, 얘기했다가 네.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3는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은 뭔가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갖다 자인한 셈이 됐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위 이제 레거시 제품 가운데서 DDR4 언더에 있는 것들은 또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 하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삼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저도 요즘 기사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내부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중국으로 뭐 넘기려고 했다가 걸리고 뭐 이런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뭔가 내부적으로 관리에도 좀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HBM 시장에서 이제 리더가 되지 못했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시차. 지금은 뭐 HBM4를 얘기하면은 3까지는 전부 하이닉스 거의 독주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다음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거는 그 DDR5 같은 경우도 설계에 문제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를 좀 촉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실망감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떠나가지고 일단 팔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시장에 쇼크를 줬었던 거는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룸스라고 하는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다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제 곧 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뒤에 이제 다른 타사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된 건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인식이란 그 리포트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년부터 실적이 절벽이 와가지고 어려워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좀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오늘 사실은 오랜만에라도 그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길 바랐는데 오늘조차도 또 순매도였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개 기업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너무
너무라는 표현이거든요. 영향력이 매우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사실 뭐 벌어들인 이익도 상장 기업들 벌어들인 것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거가 상당히 클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영향이 이제 큰 거란 말이에요. 예. 저기 예.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네. 이익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지금 좋다고 해도 네. 지금 사실 현대차가 지금 정점에 달리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현대차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체 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한 20조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뭐 올해 안 돼도 사실 안 돼도 뭐 30조 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사실 우리 국가 경제엔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게 단순히 일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국가 경제를 놓고 봐서도 이게 다시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모건 스탠리가 윈터룸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는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봤던 건 노무라 증권 보고서인데요. 노무라 증권의 이제 인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메모리 시장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과장된 것 같다. 중국의 어떤 리스크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생산 조정 이거는 이제 다시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레거시 쪽에서 중국의 생산량 캐파가 늘어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HBM 공급과잉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 이거는 삼성이 지금 HBM3 쪽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지금은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이 진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공급 과잉의 리스크보다는 일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불리할 수 그렇겠네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빅테크 쪽에서는 투자를 계속해서 줄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게 노무라 쪽 입장이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물론 D램 쪽 시장은 HBM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얘기하지만은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거는 모건 스탠리 그 본사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에도 그 우리는 사실상 그 하이닉스가 매도했었잖아요. 목표 주가 13만 원. 네네. 그런데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그 아태지부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발간한 거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2만 원 비중 축소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세게 리포트를 낸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T 쪽에서도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뷰를 나왔는데 프리미엄하고 일반 메모리 간 디커플링 때문에 조금 피크아웃 우려들이 좀 있기는 한데 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거다. 근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25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건 입장은 25년 상반기 이후로 안 좋아질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또 25년부터는 주류가 DDR5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 DDR4 재고가 많다 적다 이거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역시도 새로운 세대 HBM이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을 좀 봐도 이게 다 연결된 건데요. ASML이 쇼크가 났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는데 뜯어보니 그죠? 결국은 그쪽의 장비 옛날에 여기 이제 그 이 을 같은 갑 같은 을인가요? 을 같은 갑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갑 같은 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돈 싸들고 와서 사던 곳인데 ASML 쇼크가 났는데 TSMC는 또 엄청 실적이 좋았고요, 그죠? 이후에 또 반도체 기업들 나오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네. TSMC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파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는 그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열어 보니까 결국에는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예. 제 역할을 못했던 그러네. 거고. 그러니까 전방에 사가는 회사들이 잘 네, 나가는 네. 회사냐 헤매는 회사냐 이 차이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ASML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나머지 여타 장비 회사들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일부 그렇게 이제 취해볼 수 HBM과 관련돼 있는 특정 몇 개를 그렇죠. 제외하면은 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일단 예고해 준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제 저는 ASML 실적을 보면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쪽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재미 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결국에 가가지고는 당분간은 또 HBM 관련돼 있는 연관이 돼 있는 또는 TSMC 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장비 회사들 중심으로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AI 쪽으로 특화된 쪽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범용적으로 다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게 ASML의 실적에서 나타난 거고요. 네. 다만 또 뭐 기대할 만한 것들은 엔비디아와 경쟁하려고 하는 그 칩을 설계해서 만들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게 이제 그 HBM이라든지 TSMC에는 좋은 거고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안 꺾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견조하다라는 게 최근 네. 주가에서도 확인이 되고 예. 또 이제 그 황 사장님이 네.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내년 거 완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는 또 다른 갑 같은 의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삼성 뭐해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지금 아직 그걸 대응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은 그쪽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젠스랑 CEO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또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컨빅션 바이 의견을 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용을 보면 결국 가가지고 엔비디아는 지금 뭐 차세대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이제 자기네 GPU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비용을 얼마가 증가하지만 실제로 속도 증가가 뭐 20배 정도 늘어나면서 더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어닝콜을 또 봐도 그 한마디로 그 대표가 막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주 강력한 AI 관련 수요를 계속 보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매출이 서버 AI 쪽 프로세서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입니다. 네. 블랙엘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뭐 사실 기사 자체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분명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넘어가는 것 같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엘의 어떤 차질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설계 잘못한 게 아니라 TSMC에서 애들 니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삼성이나 이렇게 좀 올라와주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건 뭐 있죠? 네. 결국 가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죠. 음. 하이닉스하고 이제 네. 삼성전자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쪽에 계속해 가지고 주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쪽이 이제 HBM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을 한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삼성을 좀 제껴놓고 보려고 하지만은 삼성의 또 포텐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쪽에 올인을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공급 과잉이 나올 경우에는 그렇죠. 하이닉스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럴 거거든요. 때는 하이닉스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가면 하이닉스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그죠? 그게 좀 네. 딜레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돈이 많고 예.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돈이 다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TSMC나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조금 미진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6조 후반에서 7조 초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뭐 시장의 니즈는 충족시키는 정도가 될 거고 그거 이상 나왔을 경우는 서프라이즈로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받쳐주는 동력 역할은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파운드리 안 된다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수주를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럼 삼성이 그동안 IR을 통해 가지고 파운드리 2나노 뭐 먼저 진입하는 이런 것도 사실 보여주기였었다라는 게 이제 결국 확인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니즈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으니까 TSMC가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문제는 대체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리사 수 AMD CEO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국 날아와 가지고 삼성하고 뭐 협업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은 자기네 제품은 AI 가속기는 TSMC 외에는 주문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건 기술적인 면에서 좀 삼성이 좀 창피한 망신을 좀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HBM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아직 이번에 컴코를 들어봐야겠지만은 HBM3 버전에서 9월 말까지는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사실상 8단은 포기한 거고 12단을 얘기를 하는데 12단이 8단이 안 되는데 12단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그러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HBM4를 노린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1년 이상을 또 까먹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3E라든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말고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물량 자체가 뭐 대부분이 그렇죠. 엔비디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보다는 진짜 회사를 탈바꿈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 사회생활 막 시작했었을 때 제일 충격적인 몇 년 됐을 때지만 충격적이었었던 게 이건희 회장이 구미공장에다가 핸드폰 다 몇백억어치 쌓아놓고 불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굉장한 그 도전을 줬었고 또 충격을 줬었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삼성이 그런 자세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여태까지도 보면은 IR을 했었던 것들을 최근 몇 년 거를 지켜보시면 파운드리 TSMC 잡겠다고 했었던 게 몇 년 전입니까? 네. 근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더 벌어졌죠 지금. 그렇죠. 그때는 50% 초반, 40% 후반에서 17% 정도였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혹시 했었는데 지금은 10% 초반이고 넘사벽이죠 이제. 60%가 돼버렸는데 60%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네.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있다면은 삼성은 좀 바꿔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다시 개조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더 나올 악재가 있나라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죠? 그 말은 이제 밸류로만 보면 맞습니다. 떨어질 놈 별로 없다는 건데 밸류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소부장 쪽에서 아이디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밸류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밸류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적 리더십을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불문에서 꼭 일단은 팔고 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거 일견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세대 때 그 저희가 학부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한번 이런 그 첨단 그 산업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옛날 IBM, 인텔 이런 데는 정말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험을 갖다가 네.
해칭하는 수단이 아닌가. 네. 그걸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데가 많은데 그리고 네. 또 한국이 또 원화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또 이제 다른 데를 또 넘어가는 네. 것들도 실제 외국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가 밸류상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사실 밸류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역사적 하단 오히려 하단을 지금 깬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오늘은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57,000원 뭐 이럴 경우에는 역사적 하단을 좀 깬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밸류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문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환을 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작은 조각배 같은 거는 방향 전환할 때는 노를 져 가지고 흠만 돌리면 되지만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 기업이 그동안은 있었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일신하기 위해서 그 몸을 그 방향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금방 돌아서 가지고 7만 원, 8만 원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하는 거는 진짜 오래 견디고 삼성을 믿으신다면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은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은 바닥 이렇게 빠질 때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 되는 게 확인되고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이런 주식은 방향 전환이 됐다고 해서 그냥 살 기회를 안 주고 확 그냥 이전으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무거우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사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TSMC 주가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 네. 26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도 19만 원 초반에 있으니까 아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자 진입 가능성. 그게 이제 삼성이 될 수 있고 또 마이크론이 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삼성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는 좀 아쉽다. 네. 어쨌든 좀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소부장 얘기는 다음에 소부장 네, 관련해 가지고는요.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라든지 HBM 관련돼 가지고 연관이 될 수 있는 회사들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입에 쉽게 붙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그냥 관심 갖고 있는 5개 회사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씨 똥파리. 이씨 이 줄임말은 별로 안 좋지만 네. E는 이오테크닉스, 예, C는 YC, IC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케 파크 시스템, 파크 시스템 리. 리노공업. 네.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익이라든지 네.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씨문 중에서 항의하세요. 이씨 동파리네. 동파리. 이씨 동파리입니다. 발음이 좀 셌었습니다. 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반도체 얘기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